분석가는 그의 무의식을 분석가에게 투사한다. 피분석가는 말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 그의 무의식과 의사소통한다. 분석가는 피분석가와 피분석자의 무의식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된다. 시기심이 피분석자가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지향하며 그 자체가 통로로서의 분석가를 통해서 피분석자와 의사소통한다. 이것이 전의의 진정한 의미이다. 담는 것, 담기는 것 사이의 매듭 없는 상호관계, 좌표, 알파 기능, 그리고 접촉 장벽. 담는 것으로의 분석가의 기능은 비운의 알파 기능,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접촉 장벽, 그리고 좌표 등의 개념들과 잘 섞인다. 그 과정들은 각각 도입되는 자료들을 중재하고 고립시키고 차별화하고 구별하고 규정하고 분류하도록 도움으로써 항구적 결합들, 이름들을 확립한다. 알파 기능은 원래의 수정되지 않은 경험으로 이루어진 베타 요소들, 오해, 감각, 인상과 정관념들을 가로채서 그것들을 기억과 생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알파 요소로 변형시키고 접촉 장벽을 강화시키며 꿈꾸기에 필요한 꿈 요소들에 기여한다. 접촉 장벽이 튼튼해질수록 피분석자는 그의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비혼에게 있어 생각하기는 처음에 야생적 사고로 또는 꿈꾸고 생각하기 위해 꿈꾸는 자, 생각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로서 도래한다. 엄마의 몽상은 그의 알파 기능과 꿈꾸기와 함께 유아의 첫 번째 꿈꾸는 자, 생각하는 자이다. 일단 유아가 엄마의 알파 기능을 내사하면 유아는 자신의 사고를 꿈꾸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는 분석가가 더 좋은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피분석자는 정서적 사고들을 더 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알파 기능, 접촉 장벽, 좌표, 담기는 것, 잠기는 것, 변형, LHK 정서적 연결고리들이 서로 맞물려 있고 내가 꿈 안상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하나의 입체 영상물을 구성한다. 이것들은 모두 각각 다른 측면들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비혼의 인식론. 생각하기의 첫 번째 형태는 되기이다. 되기는 꿈꾸기, 환상하기에 의존하며 그것은 상당 부분 선택적으로 산수적인 접촉 장벽, 꿈, 생각, 그리고 기억을 강화시키는 데 참여한다. 대상 또는 자기에 의해 담기가 더 잘 될수록 접촉 장벽의 선택 능력이 더 효과적이 된다. 꿈꾸기는 접촉 장벽의 기능들을 강화하고 접촉 장벽은 역으로 꿈꾸기를 강화한다. 생각하기의 두 번째 형태는 데카르트식, 인지적 생각하기로 추상화, 성찰, 상관관계, 동적인 것으로 만들기, 관점의 전환 등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여기서 비혼의 좌표는 제가 13페이지에 부터 뒤에 설명까지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해서 코드 페이스트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혼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조금 더 이게 생각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75페이지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거를 읽을까요? 조금? 네, 그러시죠. 네, 여기 75페이지 번역서에 있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부터 여기 간단하게 좌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다가는 정리한 데는 적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그것은 비운의 좌표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종렬과 횡렬로 짜여진 격자 형태로서 왼편의 칼럼은 발생학적인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점진적으로 정교화되고 추상화되는 사고들을 나타내고 그것은 제가 이거 표의 맨 왼쪽에 이게 종으로 낸 거 홈사고부터 전개념화, 개념화, 개념 뭐 수학적 연산까지 그걸 나타내는 것 같고요. 맨 위쪽의 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면서 사고들이 생각되는 방식 즉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나타낸다. 그건 정의적 가설부터 오른쪽 행동까지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의 핵심적 요소들 중 하나인 칼럼 2는 칼럼 2가 여기서 지금 맨 위에 보면 풋사이 이렇게 이상한 기호 있잖아요. 네. 그 칼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 이해는 아직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 요소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부정, 니게이션과 위조, falsification 모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합리적 사고를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좌표가 의식에 적합할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확산된다고 믿는다. 다른 말로 모든 생각하기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범주로 분류될 것을 요구받는다. 컬럼 2는 2차 사고 과정을 위한 부정, 그리고 꿈꾸기 또는 환상하기를 위한 허구화와 소망 충족, 그리고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 개인의 허구화와 거짓말 등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컬럼 2는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논리 안에서 배제된 중간이라고 불린 것. 즉 만약 한 사람이 남자라면 그는 여자일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비혼의 초기에 굉장히 매스매틱하는 쪽에 정신분석을 하는데 정신분석가들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게 뭐냐면 어떤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고 같은 용어를 학자들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비혼은 이 언어 통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개념으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데피니션들을 만들어내려고 시스테매틱하게 가장 추상적인 언어, 그것이 수학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어떤 면은 정신분석의 언어 통일을 하고 싶었었던 그런 야심을 가지셨는데 사실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과정, 그러니까 이분이 비혼의 초기에 노력했던 여러 하나의 어프로치 방법 중에 하나가 매스매틱하고 한 방법으로 우리의 언어들, 특히 정신분석적인 언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또 기회될 때 우리 자세한 얘기를 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의 생각 하기에 대한 비혼의 아이디어를 관통하는 것은 그의 접촉 장벽에 대한 개념이며 그 장벽이 다양한 요소들로 나누고 재결합하는 유동성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편집 분열적 자리, 우물적 자리 이론에서 전자는 나누고 분류하고 후자는 결합하는 즉흥적이고 마술적인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이것을 설명한다. 사고들이 생각하는 자를 필요로 한다는 비혼의 아이디어는 이 생각들은 감각 인상과 전 관념들의 연합으로 시작해서 관념으로, 개념으로 실현되는 발생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알파 기능이 전 관념들을 감각 인상들과 결합시킨다. 생각하기 자체는 L, H 그리고 K 연결고리의 구체적인 적용에서 추상적인 적용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거치며 원시적인 알파 기능 1차 과정에서 진보적 형태 2차 과정으로 발달한다. 진실의 추구, 비혼의 작업 시기는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집단에 대해 연구한 시기, 그 다음은 정신증에 대해 연구한 시기, 3번은 인신론에 대해 연구한 시기, 4번은 신비, 오에 대해 연구한 시기이다. 비혼의 작업은 진실의 추구와 그것의 획득의 금지에 대한 것이다. 즉 건강한 상태는 진실의 추구를 반영하고 정신병리는 진실의 획득을 반영한다. 비혼의 사고에서 무한과 화육의 개념. 비혼은 무의식의 광대함과 무한한 자원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적 우주론자였다. 비혼의 분석적 입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우주적 존재의 저수지에 의해 화입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존재론적, 정동적 인식론을 발견했고 인간의 현상학의 본성을 위한 토대를 놓는 일에 기여했다. 비혼의 우주적 사고는 불안을 강조하는 클라인의 인식론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갓푸트가 정리한 비혼의 화육 개념. 그는 비혼이고요. 그는 단지 그것이 되고 그것을 화육하고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단지 피분석자의 인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피분석자의 인격 안에 화육될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신성이 화육되도록 피분석자가 동의하는 것에서 신성이 피분석자의 인격 안에 화육되는 것을 신성 자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신건강에 해당하는 것은 후자인데 후자는 바로 신성이 피분석자의 인격 안에 화육되는 것을 신성 자체가 동의하는 것이고요.
광증에 가까운 것, 그것은 전자인데 전자가 자신의 신성이 화육되도록 피분석자가 동의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비문학자들은 화육의 행위를 이데아 형태, 이데아 전 관념, 물 자체가 경험된 실현이 되는 것을 통해서 관념으로 다시 현상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았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데아 형태와 화육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 이데아 형태와 화육에 대한 나의 제안. 첫 번째, 세 가지 구별. 유한한 인간 존재 측면, 이데아 형태와 물 자체가 나타내는 우리의 무한하고 불완전한 자기, 잠재된 가능성으로부터 존재하는 신비가 이데아 형태와 구별되는 정신의 구별된 부분, 즉 신적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신비가. 무한한 자기의 경우 이데아 형태 혹은 물 자체는 관념에서 현상으로 변형되는 것에 의해서 실현된다. 여기서 현상은 K 연결, 즉 우리의 감정에 관한 알에 속한다. 우리의 잠재적인 신적 부분은 K루트를 우회하여 O 안의 초월로 상승함으로써 우리가 O가 되듯이 우리의 실현은 신비적 자기로서 화육된다. 우리는 신비적이고 신성한 본질로서의 신성을 이런 화육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담기는 것으로서의 O를 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비가의 출현은 O 안에서의 변형과 고상한 인간이 되기 그리고 성취의 인간이 되기와 일치한다. 비온이 말하는 신성은 유사인간 또는 무의식 무한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잠재적 지혜가 된 악마인 것처럼 보인다. 내 생각에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것을 비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거는 그대로부터 이제 수학과 과학에 너무 능통해가지고 세상 모든 원리를 수학과 과학으로 예측하고 예견하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옛날의 그 마녀의 개념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또 비유는 미래에 대한 비망록에 담긴 이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자, 플라톤의 이데아 형태와 칸트의 물 자체를 알고 있는 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의 주체, 꿈을 꾸는 자, 꿈을 이해하는 꿈꾸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및 현상학적 인식론자로서의 비운. 인식론에 대한 비운의 공헌. 인식론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존재와 실존의 경험에 대한 연구고 현상학적, 은 정서적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존재와 실존의 경험에 대한 연구와 정서적 이렇게 지금 저자는 그 가로를 열고 썼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1차적인 것, 정서로서 1차적인 것의 사고와 2차적인 것의 생각하기, 즉 thought와 thinking을 구별했다. 플라톤에게 빌려온 되기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고와 마음이 분리된 데카르트식 사고를 넘어선다. 플라톤 작업 안에서 되기의 의미, 항상 되고 있는 것. 지각하는 사람은 그 지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O에서 K로의 변형에 앞서 O 안에서 변형을 나타낸다. 되기는 분석가가 피분석가의 인격과 융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석가는 피분석자에게서 유입되는 정서에 대한 반향으로 자신이 몽상에 들어가고 머무르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런 상태 안에서 분석가 자신의 본래적인 정서의 저수지 안에 있는 것들과 파묻힌 경험들의 목록들이 피분석자에게서 오는 것들에 대한 분석가 자신의 경험들과 짝을 맞추는 데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가는 그것들이 된다. O 안에서의 변형. 일반적인 인식론에 대한 공헌의 의미, 정서적 순간에 방출되는 사고들이 마음이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전에 출현하며 마음은 그것들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발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이 그의 책 대화에서 제안한 인식론의 형태를 재발견했다. 지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각하는 자가 지각이 되어야 한다. 비오는 정신분석이 말이 이해되기 전에 발생했고 영원히 말을 초월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될 언어적 형태의 치료라는 모순에 대해 숙고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한 거를 조금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말씀하시면 좋아요.
아, 제가 그 미디어 연구를 하는데 현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 조금 그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모호하게 써 있는 말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맞는지 예, 어떤 한번 공부하신 내용을 여쭤보고 우리에게 싶어요.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동양 철학, 예. 그 동양 철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거 핸드폰을 좀 이거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핸드폰에서 자아가 표현된다는 거는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서양 철학 안에서는 주체하고 개체가 따로 떨어져 있고 내가 있고 내 행동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핸드폰 안에서나 이런 데 안에서는 내가 행동함으로써만 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아라는 거는 바로 그 행동을 뜻해요. 근데 그게 동양 철학 안에서도 많이 그런 점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온의 이 글을 쭉 읽으니까 사실 뭐하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플라톤의 됨으로써 분석가가 됨으로써 무엇을 한다는 것이 항상 되어간다는 것이 그 사람을 자아와 행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가고 경험한다는 것이 그 자아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플라톤의 되기라는 개념이 우리 자아라는 게 견고하고 딱 떨어져 있는 어떤 완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알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행동하고 이거는 또 다시 얘기하면 몸과 마음의 모든 정보와 행동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뜻하고 그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나 자아를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주 좋은 이해로 보여요.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하고 잘 매치시켜서 지금 비운의 얘기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그거 임상도 없고 이 비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또 교수님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제가 다른 현상학적 분석학자인 메다드 보스라는 사람의 그 저서를 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현상학적 방법으로 그 정신 분석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거는 과거의 걸 전이되는 것을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분석가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알물 그거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그 전에 선입견이나 그 전에 세션에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 피분석가의 그걸 마치 새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고 그 시간에 세션을 대하는 분석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지금 얘기한 비혼의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현상학적 어떤 분석 방법 제가 읽은 거랑도 조금 매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는 이 장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 인상 깊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작업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비혼의 지금 태도가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here and now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임상도 이해를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here and now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과거 것을 현재에 가져오는 거죠. 어쩌면 또 과거의 경험을 또 미래에 투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 중심으로 우리가 어쩌면 아까 재밌는 얘기를 했죠. 오가 우리를 인카운터 우리를 만난 경험들이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그 정서라고 처리되지 않은 베타 요소인데 이 베타 요소라는 건 뭐냐면 오와 내가 만난 경험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오를 만나는 것은 결국은 이 베타 요소를 통해서인데 이 베타 요소는 의식화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파 요소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이게 알파 요소가 된다. 알파 요소가 되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원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티브한 띵킹 프로세스 속에서 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어떤 정서로 드러나는 거죠. 이 정서들이 결국은 오와 우리가 만나도록 하는
그 O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디파인은 다 하겠지만 임상 속에서 본다면 내담자의 O 또는 나의 O가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정서의 중요성이죠. 아까 현상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국은 우리에게 감지되는 것이 실제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익스피리언스가 처음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띵킹으로 쉽게 가져올 수 없는 것들, 어떤 감각적인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 감각적인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전관념, 프리컨셉션하고 또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정한 잠재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탤런트도 있고 스킬도 우리가 타고났지만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고 여러 가지 프리컨셉션을 이미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전관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전관념이 관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프로세싱들이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는 프리컨셉션이지만 나중엔 체험이 일어나면서 컨셉션으로 가게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교하게 설명하기는 짧은 시간은 좀 어렵겠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탐구해 나갈 거예요. 우리 남은 2시메스터 동안 이 얘기들을 좀 더 정교하게 더 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한쌤이 지금 공부한 내용도 우리에게도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델 대 이론. 비유는 경험과 짝을 이루는 유비적 모델을 즐겨 사용했다. 정신분석이 찬양해왔던 말의 사용 자체가 살아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하다. 비운의 모델은 알파 기능, 알파 요소, 베타 요소, 분기점, 좌표, 접촉 장벽, LHK 연결들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페로는 여기에다가 선택된 사실과 소극적 능력을 덧붙인다. 나는 두 가지를 덧붙인다. 면역 체계 모델, 산소 정화 작용의 중간적인 신진 대사를 위한 크랩스 사이클 모델. 또 하나의 비운식 모델은 시냅스 모델인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화학적인 어떤 전달 물질로 우리의 신경을 이렇게 연결하는 뭐 이런 비슷한 그 이미지가 있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갖다 붙였습니다. 이 모델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무한성과 유한성 사이에서 활동하는 접촉 장벽의 개념화에 적용된다. 이 모델은 투사적 동일시의 의사소통적 형태라는 그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접촉 장벽은 선택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시냅스 모델은 전 시냅스 막이 후 시냅스 막과 구별되며 그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3의 실제의 도움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주체가 가진 이미지는 전 시냅스 막과 유사하게 주체의 대상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를 자극한다. 그 다음은 대상은 자기의 무의식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들, 생각들, 정서들, 기억들을 불러내고 자신의 타고난 유사한 가능성들을 갖고 그것들을 반응한다. 신경 충동이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냅스를 거쳐야 하듯이 투사적 변형 동일시에는 정서적 충동은 정말로 대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냅스 등간부를 거쳐야 한다. 비운의 정신분석적 인식론은 존재론적이고 현상학적이며 경험의 현상이 경험에 대한 기호로 변형되는 것을 설명한다. 진화는 모든 종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이론인 반면 알파 기능은 신비스러운 정신적, 정서적 변형 과정에 대한 유비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선택된 사실은 편집 분열적 자리의 대상들에게 일관성을 주고 그럼으로써 우물적 자리를 시작하게 하는 요소를 말하는데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것들과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 다른 면역 체계들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선택된 사실의 이중적 측면. 첫 번째는 선택된 사실들의 도래까지 인내할 수 있는 분석가의 능력이며 두 번째는 환자의 자유 연상 능력이다. 비유는 정신분석적 현상에 접근함에 있어서 그것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과 이론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베타 요소란 실제로 무엇인가? 비유는 사고와 생각하기의 발생과 진화를 위한 모델로서 알파 기능,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를 보완해냈다. 내 생각에는 베타 요소는 O가 아니라 O의 원정서적 후손이라는 것이다. 즉 베타 요소는 O의 정서적 감각 인상이요 O의 유형이다.
비유는 절대적 진실과 궁극적 실제라고 말하지만 나는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이라고 재진술하고 싶다. 그것은 진실이란 개인이 궁극적 실제에 의해 노출되고 진실 욕동에 의해 자극될 때 만들어내는 잠재적이거나 실현된 어떤 것으로서 항상 개인한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타 요소는 첫 번째, 오가 개인의 정서적 접촉면에 개입할 때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들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오의 그림자, 인상을 구성한다. 두 번째, 타고난 또는 획득한 정관념들로 존재하는 이데아 형태, 물 자체의 표상적 파생물이다. 베타 요소들은 그것들이 정신화를 위해 수용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알파 기능에 의해 변형된다. 베타 요소는 오의 이중적 양태의 파생물이며 진화하는 오의 무관심, 중립성 혹은 비인격성을 나타낸다. 비유는 베타 스크린에 대해 말을 할 때 그는 그것을 정신증 환자를 가지고 있는 변형되지 않은 베타 요소 덩어리로 이루어진 폐쇄 체계로 묘사했다. 브라운과 나는 정신적 후퇴라고 알려진 병리적 조직은 정신부증뿐만 아니라 뇌상호 스트레스 장애에 적용되며 이러한 거절된 베타 요소들로 구성되는 가두는 체계라고 생각한다. 베타 요소들은 우리에게 단지 베타일 뿐일 수 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깊고 형태없는 무한으로 느껴지는 어두운 물질 안으로 그것들을 신기화하는 우리의 시도의 결과물이다. 비유는 베타 요소를 유입되는 자극들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감각 인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은 알파 요소, 즉 정신적인 요소와는 대조적으로 본질상 물리학적, 생리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마음과 몸을 구별할 수 있다면 베타 요소, 즉 신체적인 것은 알파 요소, 정신적인 것이라는 비운의 가정이 옳다. 그러나 마음과 몸의 구별이 하나의 환상이라고 가정한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밑에는 비운이 한 언급인데요. 나는 당신이 내일 만나는 환자가 전체적인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오자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몸과 마음 같은 것은 없다. 거기에는 그 혹은 그녀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베타 요소를 단순히 신체적인 것, 알파 요소를 정신적인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장에는 따라서 나는 베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재개념할 수 있다. 오가 우리의 정서적 접촉면에 개입해 들어와서 그곳의 자체의 현존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낼 때 최초의 반응은 알파 요소, 인격적인 형성 또는 출현이다. 알파 요소는 꿈 요소, 접촉 장벽, 기억 등으로 변형 과정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의해 거절되어 베타 요소로 비하되어 마음에 주인 없는 편지로 남게 된다. 정서연은 베타 요소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을 나타내는 알파 요소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변형시키는 것은 알파 기능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서 변형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실제로 변형을 거치는 것은 베타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지각이다. 베타 요소는 현상 관념으로서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태어나지 않는 것들인 물 자체 또는 타고난 전 관념들을 나타낸다. 베타 요소는 쾌락 원리가 지배하는 동안의 인격의 특성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원치 않는 정서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 그리고 집단 안에서 정서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에 달려있다. 비유는 베타 공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그것의 범위와 특징들을 생각한 적이 없는 다중 차원을 가진 정신적 공간으로 가정할 것이다. 이 안에 나는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의 영역이 있다고 가정한다. 시간과 공간의 스타일에서 서로 분리된 것은 생각하는 자가 있는 생각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알파 요소들의 성운, 공허, 무한성, 신과 같은 용어들에 의해 담고 담겨지는 담화의 우주들을 구성한다. 여기서 보면은 그 비유는 베타 요소는 생각하는 자 없는 공간, 그리고 알파 요소들은 생각하는 자 있는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구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하는 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나는 알파 요소들을 알파 기능의 효과적인 활동의 다양한 수준과 일치하는 초기 알파 요소와 세련된 알파 요소 사이의 범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템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혼의 전체 이론을 써머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큰 축을 봤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나무를 들여다 봐야 돼요 또. 그래서 여기 요약된 것 중에 일부씩 이제 앞으로 소화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아마 많은 분이 절망했을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소화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발제자부터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네,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 비혼이 어떤 정서적인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